그래서 오히려 2007년에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급격하게 떨어질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수요 과잉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 업체들의 성장 전망은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즘 이제 조선주가 이제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아서 위원님 초대했는데 뭐 적절한 타이밍 초대한 거 맞을까요? 조금 늦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앞으로 이제 사이클 별로 안 남았나요? 저희는 반 이상 왔다고 생각합니다. 반 이상 왔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선주 최근 동향이랑 현재 조선주 섹터 한번 점검부터 한번 해주신다면요. 최근 동향은 일단 뭐 저를 부르신 거를 보면 네. 최근에 주가 움직임은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렇죠. 올해 들어서 조선 업체들이 이제 영업 흑자 전환이라는 거를 많이 실질적으로 보여주었고, 지난 3년간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저희가 조선 업체들의 고객사들이 워낙 영업 상황이 좋아서 주목을 받고 있긴 했었는데 그동안은 좀 부침이 있었지만 네. 이제 실질적으로 최근에 가장 임팩트 있는 점은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좋아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이 반 정도 왔다가 해주셨는데 저점 대비 상승세는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느 정도 지금 온 거죠? 저희가 한 2010년, 11년을 고점으로 했다가 네. 10년 동안 주가가 빠졌었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제일 주목받았던 주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셨던 흠슬라 HMM이라고 우리나라의 조선주 쪽에서 굉장히 큰 컨테이너 선사가 있는데 그 회사들이 이제 2020년 하반기부터 엄청나게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돈을 벌면서부터 조선 업체들에게도 좀 관심이 생겨서 실제로 조선 업체들의 팬데믹 기간 중 1차 주가 고점은 21년 상반기였었고요. 그 뒤로 좀 저희가 조정을 받고 부침이 있다가 최근에 그때의 고점을 다시 뚫고 올라간 게 현재 2024년의 조선주들 주가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제 벌써 반이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반밖에 왜 안 남은 거죠? 회사들이 좋아지는 거는 저희는 반 이상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항상 모든 주식이 그렇지만 저희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반 이상 왔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조선주 강세 배경은 좀 어떻게 되고 글로벌 조선사들과 비교해서 한국 조선주의 경쟁력과 약점은 뭘까요, 그러면? 조선주가 특별히 요즘에 더 강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는 충분한 구조 조정이 좀 베이스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선박시장의 초호황기를 2007년으로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너무도 조선 업체들의 고객사들의 상황이 좋아서 저희가 우후죽순 조선업을 하겠다라고 달겨드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10년 동안 힘든 상황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이러한 조선 업체들도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조선 업체들의 그 생산 능력치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업체들은 어쨌든 기술력은 보유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제 영업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됐었는데 이제 고객사들에 해당하는 해운사 그리고 오일 메이저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드디어 다시 저희 선박을 더 만들어 주십시오라던가 아니면 해양 플랜트 관련 설비를 좀 더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공급 대비 수요가 강한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오히려 2007년일 때보다 이제 지속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조선주 그럼 주가는 언제가 제일 높았던 거예요? 주가는 과거에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07년 10월이 가장 2007년 높았었습니다. 10월.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반 이상 왔고 뭐 앞으로 어쨌든 좀 남았긴 했는데 궁금한 거는 이번에 오르면 2007년 당시에 그 고점이 그때가 여기 있고 이렇게 쭉 떨어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때만큼 가는 건가요? 아니면 더 올라가는 거야? 그때 정도의 호황이 갈 수는 이게 뭐 조선주를 우리가 뭐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막 보진 않으니까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준비한 이 장표의 왼쪽 그림이 전 세계 조선 업체들의 이제 연간 수주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만큼 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2007년의 막대기 높이만큼 지금 수주가 나오고 있지는 않죠. 아닌데요. 예, 않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왜 이걸 슈퍼사이클이라고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조선은 엄밀히 얘기해서 수요와 공급이 되게 명확한 산업입니다. 저희가 건설사들도 똑같이 빌딩 지어주세요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고용을 일으켜서 빌딩을 짓지만 조선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2010년 요때 당시보다 지금 만들 수 있는 조선 업체들의 그 건조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21년 이후로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수주량은 지금 1년에 전 세계 조선업체들이 풀가동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선박의 양보다 계속 많아요. 아마 올해까지 해서는 4년째 많은 양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2007년에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급격하게 떨어질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수요 과잉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혹시 이걸 뭐 이대로 그러면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요청하는 곳은 많은데 네. 그 당시는 만드는 업체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렇죠. 흔히 말하는 엠빵을 좀 여러 군데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은 이게 많이 죽어서 그 몇 개 회사들이 약간 가점처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당연히 이렇게 네. 원하는 쪽이 더 많으면 이 제품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는 오르는 속도도 굉장히 빨랐는데 네. 내려오는 속도도 또 엄청 빨랐습니다. 시황이 되게 급격하게 커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약간 우회적 답변하시긴 하셨는데 그래서 저 2007년도만큼 주가는 어떻게 갈 수 있나요? 밸류에이션 지표는 저희 못 간다고 생각을 해요. 밸류에이션으로는 네, 밸류에이션으로는 못 간다. 근데 남아있는 업체들 중에서 이제 경쟁력을 보여주는 그 수위에 따라서 조금 절대적인 주가가 따라 올라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조선가 지수 추이가 이게 배들의 가격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올라가고 있군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아직까지 이전 고점에 해당하는 2008년 고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191.58포인트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최근에 188포인트대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아마 한 2달 안쪽으로는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선주 향후 5년간 성장 전망은 좀 어떻게 되나요? 조선 업체들의 성장 전망은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2024년인데 지금 수주를 하는 선박들이 가장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시점은 거의 2028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4년 뒤나 3년 뒤 정도의 수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그 선박의 가격을 보셨지만 21년 7월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오른 거거든요. 그럼 점점 만드는 제품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저희가 재료 가격이나 아니면 인건비가 이 올라가는 제품의 가격 속도보다 빠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익률은 계속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회사들의 실적은 5년 뒤까지도 저희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있을 텐데 가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가에 대해서 만약에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올라갈 때 과거의 주가 움직임이 어땠는지 보면 이익률의 그 높아지는 폭이 조금 둔화되기 시작할 때 이제 투자자들은 조금 불안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구조적인 성장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 부분을 찾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배를 똑같이 만드는데 그냥 배 가격이 올라가서 옛날보다 더 높은 이익이 나올 거다라는 부분은 어쨌든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5년의 실적에 대해서는 개런티할 수 있지만 이제 주가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에 이거를 좀 끊어내야 될지 아마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실적 말씀해 주셔서 조선주 실적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주로 좀 좌우되는 거죠? 뭐 저희가 투입되는 제품 가격이 일정하고 투입돼야 되는 인력도 일정한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드는 제품의 가격, 즉 얘기해서 배 가격이 이제 높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수주 산업이라는 특징은 건설업이랑 똑같긴 한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장소에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장이 계속 가동될 수 있을 만큼의 일정 수준 이상의 물량이 계속 보장이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선업체들이 과거에 보면 어제보다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흑자 전환이 빨리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 도크를 계속 돌리기 위해서 특정 고용 인원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풀가동이 될 만큼의 만약에 매출이 일으켜지지 않을 때는 그냥 계속 적자 영업을 지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돌아가려면 결국엔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겠네. 수주 잔고가 제일 중요한 영업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수주 잔고가 몇 년치까지 다 뭐 잡혀 있다고 들었는데. 조선 업체들이 지금 다 3에서 한 3.5년 정도의 수주 잔고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한국 조선주 주요 수익원은 좀 뭘까요? 주력 선종을 뭐 위주로 조금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저희 준비해 온 것 중에 이제 수주 선종 기준으로 저희가 수주 점유율을 좀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배들은 배 중에서도 나름 좀 고부가 가치 선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선박들이 컨테이너 선박이나 LNG 선박인데 이러한 선박들이 고부가 가치 선박인 이유는 일단 화물을 적재하는 그 적재 장소가 조금 복잡하고요. 기술이 높고 그리고
대부분 이러한 배들은 적시에 화물을 날라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그 선박의 스피드가 좀 빠른 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6만 척의 그 화물선을 다 커버하진 않고요. 조금 고부가 가치 선박에 해당하는 컨테이너선이나 LNG선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서 많이 수익을 내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저희가 아까 컨테이너 선사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1년, 22년 이럴 때 컨테이너 발주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때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수주 점유율이 30%대 정도였던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오히려 요즘에는 조금 저부가가치 선종이 뒤늦게 발주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래서 한국이 오히려 요즘엔 수주 점유율이 약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컨테이너랑 LNG에서 우리나라 좀 잘했었던 거고. 자, 그럼 최근 조선업의 주요 트렌드는 뭐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예상되는 분야는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선박 시장에도 이제 자동차 시장처럼 저희가 선박 그 환경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한 편이고요. 그래서 원래 조선업이 인건비가 싼 순서로 발달을 하거든요. 유럽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해운사들한테 중요한 건 무조건 화물을 똑같이 날랐을 때 더 많이 남기는, 수익을 더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과거에 환경 규제가 별로 강하지 않을 때는 배를 싸게 만드는 게 무조건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배에 쓰는 철판의 두께가 두껍고 이 배가 조금 효율이 약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연료를 쓰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초기에 투자하는 배값이 싼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으로 싼 배를 발주하는 게 훨씬 더 트렌드였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선박도 탄소나 이런 배출을 조금 줄여야 된다라는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배를 지금 당장 비싸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뭔가 환경 부담금을 덜 낼 수 있는 배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조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요즘에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조선업의 패권이 한국에 굉장히 잡혀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래 쓰고 있던 선박류에 해당하는 벙커CO라고 하는 가장 더러운 연료를 쓰는 그러한 이제 전통적인 선박을 발주한다기보다는 한국에서 만들게 되는 뭐 LNG 추진 선박이나 아니면은 메탄올 추진 선박에 대한 그런 발주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심지어 이것들이 기존의 선박보다 한 20-30%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선호함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이 좀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 이게 지금의 시장에서의 가장 큰 트렌드이고요. 아직까지도 선주들이 어떠한 연료가 앞으로의 대세가 될지에 대해서 조금 긴가민가 하고 있는 상황이라 요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선업에서 어떻게 보면 고부가 가치 산업 쪽에 해당되는 쪽이 우리 한국이 잘하고 있다. 네네. 그리고 여기 이제 국가 수주 점유율이 있는데 이게 작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전체 조선의 수주를 중국이 58.9% 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네네. 아, 한국이랑 중국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이죠. 그리고 이 세 개를 합치면 거의 90%인데 뭐 전 세계 배를 일본과 중국, 한국이 다 만든다 생각하면 되는 네, 거예요. 극동아시아에서 거의 다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올해 상반기가 되었을 때 일본이 수주 점유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를 보실 그러게요.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3강 체제였었는데 지금은 조선업의 판도가 거의 그냥 2강 체제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조선업도 각 나라별로 다 중요할 수 있을 텐데 전 세계에서 이 세 개 나라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다른 나라에서 배를 왜 안 만들어요? 일단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또 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주 큰 사이즈의 철강 제품 생산을 하는 국가가 이 극동아시아 이 3개국에 해당이 돼서, 이제 아무리 다른 뭐 인도나 뭐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이런 거를 좀 발달을 시키려고 해도 재료에 해당하는 그 인프라 산업이 잘 깔려 있는 데에서 잘 그 성장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좀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딱 3년이잖아요. 네. 3년 만에 한국이랑 중국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거죠? 2020년만 해도 10%밖에 차이 안 났는데 지금은 37%? 일단 일본이 그때 당시에는 네. 아직까지 조선업에서 발을 빼기 전이었던 네. 게 좀 크고요. 일본이랑 중국이 주력 선종이 좀 많이 겹치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변화에서 중국이 세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은 코로나 초기에 한국이 유리했던 선종이 발주가 나오다가 그 부분이 조금 바뀐 것도 있지만, 일본이 조선 시장에서 아예 수주에 대한 그 점유율을 늘리고자 하는 니즈가 이제 아예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발을 네. 뺀 것도 좀 중요하게 영향을 줬죠. 중국이 어떻게 보면 약간 무혈입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경기 침체 우려 계속 있는데 조선주 빅사이클은 지속될 수 있는지랑 조선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 지표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경기 민감주다라고 분류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선업
조선업체들의 고객사에 해당하는 운송업체가 최고로 경기 민감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이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 제일 많이 도산했던 산업들이 해운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업체한테 뭔가 물건을 주문해 놓고 저희가 회사들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다 보니 그런 업체들이 발주를 했다가 실제로 그 발주를 제대로 끝까지 이행을 하지 못하고 취소가 되거나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조선업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선업체들의 전방 산업에 해당하는 고객사에 해당하는 그 산업군의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인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 때 돈을 제일 많이 번 산업군이 조선업체들의 고객사에 해당하는 산업군입니다. 실제로 컨테이너 선사들이 한 2년 반 정도에 걸쳐서 한 60년치 돈을 벌었다라고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적자가 난들 사실 지금 발주해 놓은 선박들을 뭔가 캔슬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정도로 리스크가 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지라 요즘에 이제 경기가 뭔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해운주랑 조선주랑 달리 가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옛날만큼 경기 침체로 인해서 조선소들의 고객사들이 크게 재무적인 위험에 빠질 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테이너 선사들은 왜 60년치를 한 번에 본 거예요? 저희가 운임이 그때 한 5배에서 10배 정도가 한꺼번에 단기간에 올랐거든요.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생각해보면 그때 2020년 한 4월 이때쯤 그냥 전 세계에 있는 공장들이 락다운 한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공장이 멈추니까 당연히 저희가 물건을 안 날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컨테이너 선사들이 이제 노선도 좀 줄이고 영업도 좀 적게 하려고 했는데 그와 동시에 저희가 인간도 이동을 금지시켰잖아요. 그래서 제일 집에서 많이 한 게 뭔가요? 뭐 시켜 먹고 시켜먹고 배달시키고 내구 소비재 엄청 사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배송은 많이 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물건을 나를 수 있는 운송 기재를 들고 있는 자들이 갑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갖고 와라. 그래서 그때 뭐 이제 취미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 해외에서 막 자전거 배송받고 뭐 골프 시작하신 분들 골프채 배송받고 이럴 때 굉장히 많이 가고 걸리거든요. 하니까 다 거기서 못 쓰는 돈 여기다 다 쓰고 하니까. 네. 그래서 해운업체들이 기존에 원래 배는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건을 날라달라고 하는 그 요구사항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한 하루에 10,000불 정도 줬었는데 갑자기 50,000불을 주면서 갖고 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익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났죠. 그래서 저희가 해운사들의 그때 영업이익률이 막 많을 때 막 60%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저도 60년치 한번 벌어보고 싶어요. 이미 많이 버셨잖아요. 자, 금리 인하 9월부터 뭐 거의 대부분 확실시 되고 있죠. 시작된다고. 조선주랑도 금리 인하 관련이 있나요? 저희는 그 가장 메인에 해당하는 그러한 지표를 건드리는 게 아니면 어차피 이러한 매크로 지표는 다 부차적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제 금리 인하가 조선업체들한테 조금 유리할 수 있는 국면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해운사들이 선박을 발주할 때 다 빚을 지고 발주를 합니다. 절대 일시불로 현금으로 사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7에서 12년 정도의 장기 론으로 빌리고 대부분 그것들은 다 변동금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리가 낮으면 사실 선박금융이 활성화되기가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저희가 기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발주가 조금 더 활발해질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지만 저희가 경기가 보통 안 좋으니까 금리를 좀 낮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물동량도 줄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전후 관계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이 업황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뭔가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그냥 부차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환율이 1,300원, 7, 80원에서 갑작스럽게 1,330원까지 좀 떨어지기도 했는데 환율이 조선주에 미친 영향도 있나요? 아시아에서 이제 3국이 조선업을 영위를 하는데 저희가 한국이 됐건 일본이 됐건 중국이 되었건 선박을 수주할 때는 다 달러로 수주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원들에게 월급 주고 우리나라 철강사에서 철제품 사올 때는 원화로 지불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국의 커런시가 달러 대비해서 더 상대적으로 많이 약세일 때 저희가 유리하게 되는데 지금은 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면 과거에 진짜 호황일 때 2007년에는 조선업체들이 하도 달러 수주한 다음에 바로 선물한 매도를 해가지고 환율이 900원까지 내려간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1,300원대 환율은 그냥 조선업체들 입장에 굉장히 고마운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되고요. 요즘 조금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환율이 많이 높았다가 떨어지니까 뭐 조선주들 조금 조정받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아까 이제 그러한 뭐 금리처럼 부차적인
지표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주 지금 이미 주가는 좀 오르는 상태인데요. 사이클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조선주 랠리는 언제 끝나나요? 저희는 한 60% 정도 왔다라고 생각을 너무 많이 왔는데. 그런가요? 들어가면 안 40%나 남아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2024년 들어서 조선 업체들이 그 10년의 불황을 뚫고 이제 흑자 전환을 이제 막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익률까지 생각을 하냐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이 선가 움직임에서 보시다시피 이 21년에 받았던 수주 물량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대비해서 최근에 수주하는 것들의 선박 가격이 실제로 한 40, 50%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걸 만들 때쯤이 되었을 때는 저희가 만약에 비용이 똑같은 상태인데 제품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상황인데 실제로 저희가 2007년에 이 높은 수준에서 받았던 수주 물량으로도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짧은 기간만 유지를 하고 그 뒤로 굉장히 안 좋아졌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익률이 좋아지는 거를 볼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은 이 정도의 수익률이라고 한다면 이 섹터에 대해서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조금 용이해질 것 같은데 그 폭이 가장 가팔라지는 시기는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뒤로 이미 이제 뭐 13%, 14%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나는데 거기에서 20%까지 가는 것과 지금 1% 수준일 때 13%까지 가는 거는 체감이 굉장히 다를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이익률이 이제 커지는 그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적주로서의 그 매력을 그냥 누려보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선업 주기성 그런 것도 고려할 때 조선주는 언제 투자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의 요인으로 보통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회사들의 현 상황은 안 좋은데 수주가 물밀듯이 들어올 때 요번 팬데믹 사이클로 치면 그게 21년 상반기였었던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후폭풍을 가져올 때는 그때 수주한 거를 가지고 실적이 실질적으로 좋아지는 걸 보일 때이고요. 과거의 사이클로 보면 2007년 고점을 2010년에 다시 저희가 실제로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적 사이클로 저희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주가 잘 나올 때 샀던 그 사이클은 이미 지나갔고 지금은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에서 해당이 되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거를 조금 누릴 수 있는 구간일 때 지금은 그냥 바이 앤 홀드 하는 게 가장 적당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럼 그분들은 언제 팔아야 되죠? 수익성이 좋아지는 그 폭이 이거보다 그 다음에 더 좋아지기 조금 어렵겠다 싶을 때 수익성 개선 폭이 조금 둔화될 때쯤에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파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조선 섹터도 대장주들이 있죠. HAD, 현대중공업, 조선해양, 현대미포저스,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있는데 대장주들 한번 분석해 주신다면요. 일단 크게 나눴을 때는 그룹으로는 3개로 나누셔야 되고요. 뭐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는 다 HD 현대그룹 내에 있는 조선 업체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그냥 현대대우 삼성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현대 하나 삼성 이렇게 되었죠. 대우조선해양이 하나오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징 중에서 가장 대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룹은 아무래도 HD 현대그룹입니다. 저희가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대체적으로 다 70년대에 태동을 했고요. 이제 그때 만들어진 조선 업체들이 지금까지 이제 업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가장 리딩 컴퍼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는 HD 현대중공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은 울산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제 대체적으로 다 대형선 위주의 선박들을 주로 만들고 있고요. 조금 안에 내부 사업에서 좀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을 직접 만드는 사업부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조선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산과 관련된 조선도 HD 현대그룹 내에 있는 법인들 중에서 HD 현대중공업만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에 조선도 관심이 굉장히 많지만 방산 섹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조선업 내에서 방산과 엔진과 조선을 다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회사가 가장 대표성을 갖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에서 그 HD 현대그룹 내에서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이제 HD 현대미포인데요. 저희가 대형 선박을 만들어요 라고 하는 조선 업체들에 해당하는 현대대우 삼성은 대체적으로 15만 톤 이상의 배들을 주로 만드는데 현대미포가 만드는
주력 선종의 사이즈는 특별히 조금 다릅니다. 한 5만 톤에서 4만 톤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배를 만드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경쟁사가 거의 다 없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점력이 굉장히 높고 조금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석유 제품을 날르는 그 MR 탱커의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중형 사이즈 조선 업체들 중에서 이제 전 세계 1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HD 현대 미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은 이 HD 현대 그룹 내에서 조선 사업 회사를 가지고 있는 중간 지주 회사입니다. 중간 지주요? 네, 그냥 지주가 아니라. 조선업 관련 중간 지주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회사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상장사인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가 있고 비상장사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HD 현대사모입니다. 전라도 쪽에 있는 야드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종속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수익을 잘 내는 것이 한국조선해양에도 영향을 그렇죠. 주고 있고, 그래서 조선업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지주로서의 매력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중간지주 회사니까 조금 성격이 달라서 저평가받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제 중간지주 회사인데 가장 윗단에 있는 HD 현대그룹의 바로 밑에 있는 조선 관련 중간지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배당을 한다거나 막 이런 거에 있어서의 기대감을 조금 가져볼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가 이제 HD 현대 그룹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제도에 있는, 이쪽은 울산에 주로 있고 나머지 거제도에 있는 이제 두 개의 야드가 하나는 삼성중공업과 이제 하나는 하나오션인데요. 둘 다 HD 현대중공업처럼 주로 대형선을 위주로 만드는 회사에 해당이 되고요.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하나오션은 방산을 하고 있지만 삼성중공업은 방산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 둘이서의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주력이 좀 다르다라고 한다면 하나오션은 방산에 많이 집중을 하는 편이고 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 역량이 이 조선 3사 중에서 가장 높은 회사입니다. 저희가 해양 플랜트는 일반적으로 화물을 날르는 화물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기름 파거나 가스를 파는 그런 복잡한 설비를 만드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조선 업체들이 유가가 아주 많이 높았을 때 그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2015년에 굉장히 많이 다쳤습니다. 3사가 그 사업으로 인해서 한 5조 원 정도의 적자를 봤었던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좋은 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 그룹은 그런 사업을 옛날보다 사이즈를 많이 축소를 했는데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축소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레코드를 계속 지켜온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중공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가가 좀 높고 이제 해양 플랜트 관련된 부분이 조금 부각될 때는 삼성중공업이 조금 더 이렇게 부각이 되는 그러한 면모를 보일 수가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방산과 관련된 데 워낙 그룹 자체가 집중을 하나그룹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오션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선주에서 현재까지 많이 오른 주식이라 아직 덜 오른 주식은 뭘까요?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뭐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제일 리딩 컴퍼니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많이 올랐고, 저희가 좀 덜 오른 주식 중에 하나는 그 완성 조선 업체들 중에서는 HD 현대미포가 조금 덜 오른 주식에 해당이 됩니다. 코로나 초기는 조금 대형선 위주의 마켓이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대형을 만드는 데들이 먼저 주가가 오른 측면이 있고요.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조금 느리다라는 부분 때문에 최근까지는 조금 저평가를 받은 상황이지만 요즘에 수주를 하고 있는 뉴스를 좀 이렇게 발췌해서 보면 현대미포가 수주하고 있는 그쪽 업황이 요즘에는 가장 잘 굴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조선주에 대해서 요즘에 그럼 개인분들은 좀 어느 정도나 관심을 가지는지랑 외국인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지나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좀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많이 기여를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2022년에 처음으로 조선업체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외국에서 오래간만에 야드 투어를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 야드 투어요? 저희가 실제로 울산이나 거제도에 그 배를 만들고 있는 그 현장에 방문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 현장에 방문을 해야 그걸 볼 수 있냐 싶지만 어느 정도 야드가 활발한 그 정도로 돌아가고 있는지나 뭐 지금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할 수 있는 이제 현장 견학 같은 거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거의 10년 동안 안 하다가 22년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팬데믹 이후에 이제 연락이 왔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외국인들은 이제 조선 업체들한테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특히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배를 굉장히 많이 발주하는 지역은
유럽 선주들이 주로 많이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발주를 하는 친환경 선박을 만드는 데가 어디인지 보면 이제 한국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발주를 하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저 섹터가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그런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섹터의 밸류에이션을 많이 끌어올린 거는 외국인의 기여도가 상당히 컸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분들은 이제 작년에 뜨문뜨문 관심들을 많이 가지셨지만 특히나 요즘에 많이 문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는 그 파악하고 웃음은 있습니다. 다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관심이 오고 있다. 약간 아니에요. 그런 안타까운 아직 웃음인가요? 60%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직 40%가 남아 있습니다. 네, 웃음이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네요. 조선 관련 ETF 투자하는 게 그러면 개별 조선주 투자보다 좀 나을까요? 뭐 당연히 수익은 개별 조선주를 잘 찾으면 낫겠지만 사실 또 개인들이 이걸 잘 찾는다라는 게 너무 힘든 거니까요. 맞죠. 조선 관련 ETF가 사실 이번 사이클에 거의 처음 생겼어요. 저희가 2007년, 8년 이럴 때도 지수나 이런 게 있었지만 그냥 네. 중공업 지수여가지고 네. 그 안에는 막 원전 관련된 기업 막 이런 것도 다 섞여 있어서 저희가 조선만 이렇게 빼서 뭔가 상품을 구성한 게 사실 요번에 네.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신한에도 있고 이제 삼성에도 친환경 관련된 ETF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떠한 회사가 있는지도 여전히 모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조선업이 이 실질적으로 조선업체가 만약에 한 10,000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선업체 바깥에 그 회사를 도와주는 업체만 또 10,000명 정도의 고용 인원이 고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협력업체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도 여전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지라 진짜 못 뽑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ETF 투자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또 옛날에 그런 게 좀 있지 않나요? 그 ETF가 한창 또 그 섹터로 인기를 끌면 그게 이제 막바지다. 예를 들면 작년에 2차 전지 막 이제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 막 ETF 내고 난 다음에 내려가고. 왜냐면 인기가 없을 때 주식이 안 오를 때 ETF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변동성도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저희는 이렇게 섹터를 구성을 해서 뭔가 투자가 들어온 게 거의 최초. 사이클상으로는 최초라서 오히려 롱머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 정부에서 요즘 밸류 프로그램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조선주랑 관련이 있나요? 거의 없지 않나 싶고요. 저희가 올해 1분기에 제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조금 한가했었거든요. 아, 1분기에? 예, 1분기에 이제 주식시장의 화두가 밸류업과 AI였는데 밸류업도 아니고 AI도 상관이 없어가지고 저희는 뭘 싸야지 살 텐데 저희가 10년 동안 자본이 많이 줄어들 관계로 PBR 1배 이하가 전혀 아니었다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과는 조금 알겠습니다. 또 STX 중공업 HD 현대그룹 편입 이슈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STX 중공업이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HD 현대 마린 엔진이 되었는데요. 네. 조선 섹터 내에서 모든 기자재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엔진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배가 만들어졌다 하면 무조건 만들어져야 되고 이번에 이 조선 사이클 중에서 특히나 친환경과 관련된 게 다 엔진을 친환경적인 걸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선박 관련 추진 엔진을 만드는 법인이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현대중공업 안에 있는 엔진사업부, 그리고 하나는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하나 엔진이 된 과거의 HSD 엔진이고, 그리고 이제 STX 중공업 이렇게 3군데였었는데 이제 그룹사가 뭔가 안 좋아져서 2015년 이후로 이제 STX 그룹이 약간 해체가 되고 그 와중에 STX의 그 브랜드 네임으로는 사실 엔진을 영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조선 그룹에 해당하는 HD 그룹으로 편입이 됨으로 인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엔진 생산 역량을 이제 네임밸류까지 얻게 되는 그러한 이슈이고, 그리고 현대중공업 자체가 이제 엔진에 대한 이 캐파를 더 늘려서 조금 더 외부로까지 이제 엔진을 잘 수급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그런 M&A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산업에 약간 구조조정의 완결판에 해당이 되는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법인한테 뭔가 팔렸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의 그 회생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해볼 수 있었겠지만 굉장히 적당한 주인을 찾아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조선주 탑픽과 투자 전략 알려주신다면요. 저희는 완성조선 업체와 기자재 양쪽을 꼭 다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조선은 섹터 자체가 좋아
좋아지면 다 같이 좋아지고 아니면은 좀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제일 비싼 리딩 컴퍼니를 살 필요는 저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지는 국면인데 왜 더 저평가를 받고 있지 싶은 부분에 대해서 그 저평가를 받고 있는 요인이 해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싼 회사를 사셔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제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가장 싼 업체는 HD 한국조선해양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초반에 조선업이 대형선 위주로 워낙 굴러가다 보니 지금 저평가 받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HD 현대미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완성 조선 업체들 중에서는 그 두 개 업체를 저희가 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는 저희가 원래 기존 최선호주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엔진 회사를 하는데 대기업에 팔린 STX 중공업을 저희가 가장 최선호주로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 부분을 피팅 업체로 조금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사이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지금 현재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 조금 뒤처져 있는 업체가 뭔지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그럼 피팅 업체를 추천을 드렸을 때 근데 피팅은 사실 조선에 대한 노출도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높은 기자재 업체는 아니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럼 조선과 관련된 업을 많이 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 잊혀졌던 업체를 좀 찾아보자 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업체는 오리엔탈 전공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리엔탈 전공이요? 지금 탑픽은 HD, 한국 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과 오리엔탈 전공이 과 피팅 업체인 성강밴드. 성강밴드 요 4개 정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남은 이제 9월에서 12월 마지막에 이제 2024년도 딱 4개월밖에 안 남았죠. 시간이 정말 잘 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25년 조선주 전망 어떻게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볼 변수 한번 찝어주신다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선 섹터의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실적이고요. 매번 어닝 시즌마다 얼마만큼씩 매출이 꾸준하게 잘 늘어나는지 그리고 이익률이 얼마나 잘 점프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저희가 실적 개선 폭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만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남아있는 올해 하반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원래 계절적인 특성상 저희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수주량은 좀 더 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열심히 수주하고 나면 굳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렇게 또 열심히 수주하지 않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또 크게 힘을 낼 준비를 오히려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는 저희는 기간 조정은 조금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실적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대응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저희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올해 조금 비중을 늘리는 기간을 하반기 정도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이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 나는 꼭 결판을 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조금 접근하시는 걸 저희는 자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만 보고 투자할 분들은 투자하지 말고 내년을 보고 들어와라.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김작가TV 처음 나오셨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조선주 관련해서 뭐 투자 조언 마지막으로 꼭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저희가 굉장히 엉덩이가 무거운 섹터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로 속이 복잡하실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10년 동안 이 섹터가 구조조정을 진행을 했고 그 부분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하셔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수익을 내시고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투자해서 좋은 성과로 끝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뭐, 사실 조선주를 뭐 많은 분들이 AI 반도체처럼 뭐 2차 전지처럼 뭐 이렇게 미래 성장 산업으로 생각하고 투자하진 않잖아요. 그쵸. 조선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뭘 바라면서 투자를 하나요? 저희가 IMF도 겪어봤지만 이 산업이 구조조정이 된다라는 거에 이 무서움을 좀 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살아남은 자들의 파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수익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2007년에는 저희 섹터가 성장주였었습니다. 한 5년에 한 번씩 매출이 그 더블로 이렇게 올라갔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때의 기억은 잊어버리시고 네. 다시 그런 시절이 오기는 어렵습니다. 어렵다. 그때는 왜 왔던 거예요? 중국이 2000년대에 그 전 세계 해산물 동량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양적 성장의 시대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부분이 지나갔고 그래서 그렇죠. 요즘에 저에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중국의 빈자리를 인도가 채워줄까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네. 하시거든요. 이 산업재 섹터에 또 다른 성장성을 가져올 만한 네.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보는데 지금 아주 단기간 중에는 보기가 조금 저희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성장이라든가 뭐 또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도 조선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겠네요. 블록이 좀 나눠지면서. 세계화될 때는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화물을 나르니까 뭐 배가 무조건 필요한 건데 이게 블록화가 되면 사실 얻는 부분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번에 주가가 오를 때는 적재한 지점에서 잘 빠져나가는 게 여기가 AI나 빅테크는 아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거운 이별을 하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언젠가 이별을 해야 될 때 위원님 모시고 언제 지금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꼭 불러주십시오 그때. 알겠습니다. 먼저 요청 주시면 알겠습니다. 반드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손님은 엄경환 위원님이었습니다. 시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